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가는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일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집 오직 두 사람에 실려있는 작품인데요. 네. 이 소설에는 7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소설 오직 두 사람 중에서 아이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작품을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찾습니다는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소설을 쓰신 김영하 작가님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분이죠. 김영하 작가님은 이 소설 후반부에 첨부된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소설 아이를 찾습니다를 한참 전에 구상하고 초고를 써두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2014년 4월 16일 그날 바다에서 벌어졌던 참사, 그 참사 이후에 이 소설의 초고를 다시 꺼냈고 집필을 다시 시작해서 소설을 완성했다고 이 책 후반부에서 김영하 작가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소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요. 한 아들을 둔 어느 부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실종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룬 소설인데요. 아이를 잃어버린 그 시점 이후부터 남편과 아내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여곡절 끝에 아이가 이제 돌아오는데요. 그때부터 이 가족에겐 또 다른 힘든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이만 돌아오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네. 고통의 끝일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가 왔는데도 고통이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힘든 상황으로 접어든 거죠. 주인공의 아내는 아이를 잃고 나서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결국 조현병 증상이 시작되는데요. 네. 이 소설 앞부분을 읽고 나서 조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 섭취를 평소에 미리 해둬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건강학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 아이를 찾습니다의 초중반부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영하, 아이를 찾습니다. 볼트, 정비사 출신의 가수 지망생이 오디션 무대에서 손에 쥐고 있던 볼트. 앳된 청년의 열창이 계속되는 동안 윤석은 그 작고 단단한 금속 부품만 생각했다. 저렇게 손에 아무거라도 쥐고 있다면, 쥘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구나. 하다못해 호두라든가 아니면 어릴 적 문방구에서 팔던 유리 구슬이라든가. 그는 자기 빈손을 내려다보았다. 그해 여름 주말에 대형마트는 혼잡했다. 명절이 코앞이었다. 윤석과 아내 미라 그리고 두 돌을 앞둔 아들 성민을 태운 쇼핑카트가 무빙워크를 타고 지하에 있는 매장을 향해 내려간다. 남은 평생 동안 반복하여 떠올리게 될 장면이지만 그때로서는 알 리가 없다. 세일 행사를 알리는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들이 새된 소리를 질러대며 카트 사이를 질주했다. 윤석은 집 소파에 누워 프로야구나 보고 싶었지만 정말 그러고 싶었지만 그가 아닌 미라가 마트에 가기를 원했다. 죽고 나면 실컷 누워있어. 그만 일어나서 애 준비 좀 시켜. 그는 시킨 대로 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냥 소파에 누워 프로야구나 보게 내버려 두었다면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아직도 남향의 그 햇볕 잘 드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훗날 그는 몇 번이나 미라에게 말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미라는 그의 부주의하고 무신경했던 손, 잡아야 할 것을 놓쳤던,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게 만들었던 그의 손을 비난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장만한 지 얼마 안 된 소형 SUV 승용차에 오른다. 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이는 벌써 대형마트를 한다. 상품들의 화려한 색깔, 공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식 코너, 계산대 근처에서 어서 집어달라며 손짓하는 초콜릿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차에 오르자마자 아이는 벌써 흥분해 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미라는 사용 실적을 적립해주는 포인트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윤석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냥 집에 가? 뭐든지 일단 묻고 보는 것은 그녀의 버릇이었다. 만약 윤석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면 미라는 아마 이렇게 되물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돌아가?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은 그런 의미 없는 반복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건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적립 그까짓 것 얼마나 해준다고 그래. 그냥 들어가. 주차장 출구에서 윤석은 성민을 붉은색 쇼핑 카트 위에 앉혔다. 카트에 앉은 성민이 팔을 흔들며 좋아했다. 그들의 카트는 다른 고객들의 카트와 함께 열을 지어 진군했다. 무빙 워큰을 타고 내려간 그들은 휴대폰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윤석은 약정 기간이 끝난 구형 휴대폰을 바꾸고 싶었지만 잦은 야근과 잔업으로 그럴 시간이 없었다. 최신 폰인가요? 그는 점원에게 건네받은 모토로라의 매끈한 표면을 손으로 문질러 보았다. 플라스틱이었지만 마치 금속처럼 단단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점원이 설명을 계속했다. 이거 안 되면 다른 게 하나도 필요 없다니까요. 간단한 메모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가 있으니 만능이죠. 모토로라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니까요. 윤석은 폴더를 열어 화면을 살피느라 카트를 잡고 있던 오른손을 잠깐 놓았다. 한 달에 얼마나 내면 돼요? 윤석의 질문에 점원은 기기 할부금의 24개월 약정을 할 경우 통신사에서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줄줄이 떠들어댔다. 윤석은 한 달에 3만 원쯤이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4만 원도 가능할 수 있어. 아파트 대출금리가 지난달부터 내려갔고 잔업이 늘었으니까. 올해 초 회사에서 출시한 신차가 반응이 좋았다. 주문이 석 달치나 밀려 있었다. 조립 라인이 3교대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 이 폰 이거 어때? 그는 휴대폰에 대한 아내의 의견을 묻기 위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미라가 없었다. 윤석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가 끌고 왔던 카트, 그 위에 앉아 있어야 할 성민 역시 보이지 않았다. 미라가 성민이를 데리고 먼저 매장 안으로 들어간 걸까? 그는 점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아내를 찾으러 갔다. 도난 방지기가 설치된 입구로 들어서려는 순간 뒤쪽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가는 거야? 미라의 손에는 화장품 매장에서 받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와 동시에 둘의 표정이 굳었다. 둘은 서로를 보고 있었지만 엄밀히 말해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다. 짧은 비명이 미라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화장솜과 클렌징 크림 따위가 굴러나왔다. 미라가 주저앉아 그것들을 다시 주워 담고는 무빙워크 쪽으로 달렸다. 윤석은 휴대폰 가게 직원에게 혹시 자기가 데리고 온 아이 못 봤냐고 물었다. 점원은 고개를 저었다. 카트에 태워진 3살 배기 아이가 카트 위에서 스스로 내려와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 누군가 카트를 끌고 가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미라는 시식 코너들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았다. 사방에서 카트와 충돌했다. CCTV가 있지 않을까? 보안 요원을 따라 들어간 방에는 수십 대의 모니터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니터들은 오직 대형마트 안의 매대들만을 비추고 있었다. 외부 임대 매장인 휴대폰 가게를 비추는 카메라는 한 대도 없었다. 아이를 찾는다는 방송이 매장 안으로 벌써 3번째 울려 퍼졌다. 반향은 없었다. 방목하는 양떼처럼 수백 대의 카트들이 매장 안을 평화롭게 소유하고 있었다. 미라는 그들 사이로 헤치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다. 왜 아무도 방송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이가 있잖아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도 윤석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말 잠깐이었다. 누군가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가 카트 손잡이에서 손을 떼자마자 조용히 카트를 끌고 어디론가 가버린 것이다. 성민이는 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일까? 어째서 낯선 사람이 끌고 가는 카트 안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 무지는 인간을 암흑 속에 가둔다. 그들 인생에서 사라진 2, 3분이 그 암흑 속에 있었다. 그들은 그 암흑으로 들어가 서로에게 상처를 냈다. 이 무신경한 엄마야. 화장품을 사러 갈 거라면 말을 했어야지. 미라는 반격했다. 누가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서 애도 내팽개칠 줄 알았나? 그들은 마트와 경찰서를 오가며 그날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나는 불길한 예감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전화가 온 것은 11년이 지나서였다. 밤 근무를 막 마치고 돌아온 윤석은
언제나처럼 장난 전화일 거라 생각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다. 세상에는 남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이들이 있지. 아니, 아주 많지. 아드님 이름 조성민이 맞죠? 전단지 보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윤석은 수화기를 잡지 않은 손으로 양말을 벗었다. 한쪽 양말이 잘 벗겨지지 않아 수화기를 다른 손으로 바꿔들고 그 손으로 남은 양말을 벗어 방구석으로 던졌다. 전단지요? 아닌데요. 아드님 이름 확인 좀 부탁합니다. 조성민 맞죠? 맞는데요. 근데 뭐 보고 전화하시는 건데요? 부스럭부스럭 서를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리는 대단히 소란스러운 곳 같았다. 아, 여기 있네. 실종 아동 유전자 DB에 아드님 정보 등록해 놓으셨죠? 신종수법인가? 네, 맞아요. 성민이, 야구선수하고 이름이 같은 조성민이. 이름은 다른데 유전자가 일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고요? 이름이 바뀐 거죠. 유전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99.9% 맞을 겁니다. 거기 어디시라고요? 대구입니다. 대구라고요? 대구 어딥니까? 경찰서고요. 저희 직원이 내일 아이 데리고 수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댁에 계실 거죠? 집에 있을 거냐고? 성민이만 맞는다면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그냥 댁에 계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이 아이하고 며칠 동안 정이 좀 든 모양입니다. 마침 내일 그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서 같이 보낼 생각입니다. 전화를 끄는 윤석은 방으로 들어갔다. 여보, 성민이를 찾은 것 같아. 살아있대. 미라는 윤석이 거듭하여 말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돌려 잠깐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윤석은 미라에게 다가가 양 어깨를 잡았다. 자기야. 그러나 그녀의 눈은 자꾸만 가자미처럼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인상도 구겨진다. 텔레비전을 가로막는 윤석에게 짜증을 낸다. 그녀를 놓아주고 벌떡 일어난다. 그는 방 안을 서성대다가 다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우리 성민이 찾은 것 같아. 7년째 강원도 산골의 기도원에서 살고 있는 윤석의 어머니는 믿으려 들지 않는다. 아니. 이번에는 좀 확실한 것 같아. 성민이 엄마는 알잖아. 지금 상태가 말은 했는데 아니 알아는 들어. 듣는 것 같아. 몰라. 그건 모르지. 데리고 온대. 글쎄.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보상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 피싱 같은 거 아니라니까. 다시 걸어보니까 경찰서 맞더라고. 대구래. 나도 모르지. 어쩌다 거기까지. 윤석은 복받쳐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휴대폰에서 얼굴을 멀리 떼고 심호흡을 했다. 엄마는 올 것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차도 없잖아. 근데 애가 내일 온다는데 어떡하지? 이젠 방도 없고. 문득 돌아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현관문이 빼꼼 열려있다. 그는 얼른 신발을 꿰 신고 밖으로 뛰어나간다. 미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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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아내가 더 멀리 달아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언제나 아내 이름을 부르며 찾는다. 아내는 좁고 가파른 이 동네의 계단을 사냥처럼 거침없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런 아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지름길로 질러가는 것이다. 윤석은 이미 안면을 익혀둔 몇 집의 대문을 지나 장독대가 놓인 옥상들을 타고 넘어 아내가 즐겨가는 약수터로 향한다. 집사람이 답답한 걸 싫어해서요. 변명하곤 했지만 동네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다. 미라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 조현병이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사회복지사는 말했다. 아드님을 잃어버린 충격이 직접적 원인은 아닐 거예요.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윤석은 철석같이 믿고 있다. 아내의 병은 마음의 병이다.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약수터에 다다르니 주민들이 미라가 간 방향을 가리킨다. 금방 지나갔어. 늘 가던 거기로. 아내는 약수터 북쪽의 경사로에 걸터 앉아 서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석은 미라의 팔을 붙들며 옆에 앉았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왜 또 여기 와 있어? 여기 오니까 좋아? 미라가 의심이 가득 찬 눈으로 윤석을 노려본다. 윤석이 손을 잡으려 하자 그녀가 너무나 강한 힘으로 윤석의 배를 주먹으로 내지른다. 아내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다. 명치께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일어나려던 윤석은 다시 주저앉으며 허리를 꺾는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윤석이 겨우 입을 열었다. 가자. 성민이가 온대. 성민이가? 지금은 제정신이다. 이것은 좋은 신호이기도 하고 나쁜 신호이기도 하다. 제정신의 미라는 우울하고 날카롭다.
말과 반응이 느려진다. 눈초리에는 늘 강한 의심의 기색이 있다. 성민이를 어떻게? 어디서? 내일 온대. 대구에서 찾았대. 미라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뭐가 아니라는 거야? 뭔가 또 잘못됐을 거야. 성민이가 어떻게 와? 걔는 올 수가 없어. 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 온 거야.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올 수 있는데 안 왔을 리가 없어. 윤석은 미라를 데리고 내려온다. 그 사이 미라의 정신이 다시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미라는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친다. 윤석의 팔을 물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다. 그는 아내를 거의 강제로 집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뒤따라 들어간다. 신발장 옆에는 산더미처럼 전단지가 쌓여있다. 성민이가 위를 올려다보며 눈을 찡그리는 사진이 전단마다 인쇄돼 있다. 지난 11년간 윤석의 인생 전부가 그 전단지에 요약돼 있다. 그는 전단지를 위해 돈을 벌고 전단지를 뿌리기 위해 밥을 먹었다. 아침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바쁜 행인들의 소매를 잡았다. 주말에는 근처의 아동보호시설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을 했다. 선거철에는 인쇄소에 일감이 밀리니 그 전에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전단지는 집안 어디에나 있었다. 화장실에도, 하나밖에 없는 방 구석구석에도, 심지어 미라의 낡은 핸드백 속에도 가득 있었다. 너무 많아서 마치 전단지라는 이름의 벌레들이 야금야금 집을 먹어치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미라도 전단지 뭉치를 들고 함께 돌아다녔다. 윤석은 아이를 찾으러 다니기 위해 정규직으로 다니던 자동차 회사를 그만뒀다. 미라도 다니던 서점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찾지 못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둘 중 하나는 직장을 계속 다니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은 투자자가 더 위험한 거래로 그간의 손해를 단번에 만회하기를 바라듯 이들은 아이를 찾는 일에 모든 것을 던졌다. 얼마 안 드는 저축을 모두 날리고 보험을 해약하고 아파트까지 팔아 몇 년을 버텼다. 3년 후 미라는 보험 영업을 시작했지만 실적은 변변찮았다.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에 짓눌린 인간의 냄새를 용케도 잘 맡았다. 아이를 잃은 어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사람들은 밝고 명랑하고 활기찬 사람과 함께일 때 미구에 다가올 위험에도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처럼 느꼈고 계약서에도 더 흔쾌히 사인을 했다. 미라는 곧 보험일을 접었고 다시 전단지 돌리기에 매달렸다. 윤석은 밤에 공사장에서 자재를 지키는 일이나 야간 경비 일자리들을 전전했다. 하루에 평균 5시간도 자지 못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종교의식을 치르듯 아침마다 전단지를 돌렸고 주말이면 고물차를 끌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미라는 미라대로 아이를 잃어버린 마트 근처의 주택가를 샅샅이 뒤졌다. 사진관을 하는 윤석의 친구가 성민이 성장했을 때를 가정한 포토샵 사진을 해마다 새로 만들어 주었다.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사진은 지나치게 매끈했고 그래서 마치 영정사진처럼 보였다. 놀이터에서 유심히 아이들을 볶고 다니던 미라는 여러 번 경찰서 신세를 졌다. 아이 엄마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전단지를 보고서야 겨우 오해를 풀었다. 꼼짝없이 유괴범 혐의를 받을 뻔한 일도 있었다. 어느 날 미라는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 하나를 성민이라고 확신했다. 접근해 아이의 집 주소와 이름을 묻는 척하다가 갑자기 아이의 목덜미를 확 움켜쥐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야쿠르트 배달원이 끼어들었다. 무슨 짓이에요? 아파트 경비원의 연락을 받은 아이 엄마가 달려 내려왔다. 윤석이 아이 엄마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다시는 그 아파트 단지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미라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미라는 바로 그 아파트 단지의 미끄럼틀에 올라가 전단지로 만든 종이 비행기를 날리기 시작했다. 원래는 아이의 얼굴에 금이 가니 불길하다면서 전단지 접는 것도 질색하던 사람이었다.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린 행인들과는 드자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럼 미라가 전단지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날렸다는 것을 윤석은 믿기 어려웠다. 윤석은 취업 첫 해에 친구의 소개로 미라를 만났다.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여자라는 게 첫인상이었다. 이모 손에서 자란 미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점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그때도 이상한 점은 있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쓴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일에 공포심을 품곤 했던 것이다. 서점 직원들이 자기를 따돌린다고 어디서는 틈만 나면 자기 욕을 한다고 믿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설득해도 통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를 제대로 사귄 적이 없던 윤석은 미라의 그런 행동을 평균적인 여자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기복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현병의 전조였다. 두 여자가 윤석을 찾아왔다. 한 명은 경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사회복지사라고 했다. 뒤에 누가 있나 살펴봤지만 없었다. 처음엔 포교를 하러 온 종교인들인 줄 알았다. 윤석은 그들을 사방에 전단지가 널린 거실 겸 부엌으로 안내했다. 일부러 치우지 않은 것들이었다. 아들이 돌아오면 보여주고 싶었다. 보아라,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잘못되기라도 했습니까? 윤석이 물었다. 걱정 마세요. 지금 차에 있어요. 왜 같이 데리고 들어오시지 않고? 경찰관은 옆에 놓여있는 전단지를 집어들었다. 애타게 찾으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윤석은 다양한 디자인의 전단지를 건넸다. 사회복지사가 손을 내밀어 받아 살펴보았다. 간혹 일부러 아이를 유기한 후에 실종 신고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키울 형편이 안 된다거나. 윤석도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었다. 한 여자가 재혼을 하기 위해 아이를 버린 후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런데 아이가 2005년 이후 도입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시 엄마를 찾게 된 것이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기가 아이를 버렸음을 실토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런 식으로 실종으로 위장돼 버려지는 아이들이 꽤 많다는 것을 윤석도 알고 있었다. 윤석은 이 경찰관이 굳이 대구에서 여기까지 성민이를 데리고 온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저희는 애를 버릴 만큼 형편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윤석은 자신이 다니던 굴지의 자동차 회사 이름을 댔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땐 성민이 엄마도 돈을 벌고 있었고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입을 열었다. 아드님을 만나시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좀 있어요. 애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면 문제일 텐데요. 그게 지난 10년 동안 아드님이 어떻게 커왔는지를 먼저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유괴범이 개목걸이라도 채워 지하실에 감금했던 건가?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차차 하면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애부터 좀 보여주세요. 사회복지사가 슬쩍 주변을 살폈다. 혹시 아이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서류상에는 어머니가 계신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게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곧 돌아올 겁니다. 두 여자가 미심쩍은 눈빛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윤석은 놓치지 않았다. 11년 만에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이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 혹시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성민이를 낳은 친엄마와 지금까지 부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애타게 성민이를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잠깐 밖에. 다소 성격이 급해 보이는 경찰관이 그의 말을 끊었다. 성민이는 납치, 다시 말해 유괴를 당했었죠. 당연하죠. 카트가 제 발로 굴러갈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아이가 스스로 카트에서 내려와 혼잡한 주말의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했었다. 유괴범으로부터 금품 요구가 전혀 없다는 점이 그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도 했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뭐요? 성민이는 자기가 유괴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로 자랐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 나이로 3살, 만으로는 2살이 채 안 됐을 때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유괴범은 어떤 놈입니까? 윤석이 물었다. 놈이 아닙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40대 초반이었고요. 여자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잡았습니까? 잡은 게 아니고 자살을 했습니다. 종혁이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어요. 종혁이요? 아, 종혁이가 성민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출동을 해서 보니 집 여기저기서 우울증 약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검시소견도 일단 자살로 나왔고요. 무엇보다 잡힐 유서가 있었어요. 남의 아이를 데려왔는데 잘 키우지 못해 미안하다. 그 부모에게 다시 데려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유괴 장소와 일시까지 적어놨는데 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경찰관은 유서의 4번을 윤석에게 보여주었다. 아이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구절에서 윤석은 숨이 막혔다. 구할 걸 구해라. 성민이는 어쨌든 그 여성을 친엄마를 알고 컸어요. 사회복지사가 윤석을 달래듯이 말했다. 갑자기 추위를 탈 때처럼 윤석의 턱이 자기도 모르게 덜덜 떨렸다. 윤석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경찰관이 말을 이었다. 아이가 지금 충격이 커요. 엄마를 알고 자란 사람이
자살한 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오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유괴됐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돼 지금 거의 공황 상태예요. 제가 며칠 데리고 있으면서 안정을 시키려고 해봤지만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기에 쉽지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 충격을 겪고도 또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의 심정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가 왜 낯설어요? 저를 낳고 기른 부모가 있는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진짜 가족에게 돌아왔으니 금방 회복될 겁니다. 환경이 갑자기 달라진다는 게 어른한테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성민이한테 과거에 대해서 당분간은 너무 캐묻거나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찰관이 자기 명함을 건네자 사회복지사도 뒤따라 명함을 꺼냈다. 명함을 받아보니 사회복지사는 이 동네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둘 다 대구에서 올라왔을 리는 없으니 경찰관이 일찍 도착해 이 동네의 사회복지사를 만나 성민이를 넘기는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앞으로도 잘 살펴봐달라고 한 것이 분명했다. 두 여자가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길에서 준 더러운 머리끈 수십 개를 팔찌처럼 찬 미라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뛰어들어오자 두 여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윤석이 앞으로 달려나가 미라를 붙들었다. 구속당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미라가 갑자기 덫에 걸린 짐승처럼 꽥꽥 소리를 치며 발버둥을 쳤다. 놔! 놔! 이 돼지 새끼! 더러운 자식아! 놔! 놓으란 말이야! 윤석은 미라를 겨우 진정시켜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윤석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다. 저 사람이 성민이 엄마입니다. 워낙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다 보니. 갑자기 먼지바람이라도 맞닥뜨린 것처럼 두 여자는 입을 다물고 눈은 찡그린 채 미라를 관찰하다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찰관이 결정을 내리고 고개를 끄덕이자 사회복지사가 윤석에게 말했다. 그럼 저희는 나가서 아이를 데려올게요. 멍하다. 지난 세월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그였다. 그런데 마음이 왜 이럴까? 흥분도 감격도 없다. 저 두 명의 여자, 미쳐가는 아내,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진다. 이것은 혹시 잠시 후 저들이 데리고 들어올 애가 가짜라는 어떤 초자연적 증거가 아닐까? 부모의 직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예지몽 하나 없이, 그 어떤 징조조차 없이 성민이 갑자기 돌아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잠시 후 두 여자가 코밑이 벌써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한 아이 하나를 등을 떠밀다시피 하면서 데리고 들어왔다. 아이는 쭈뼛거리면서 발을 현관 안으로 들여놓지 않고 있었다. 아이는 그가 그려왔던 성민이와 너무나도 달랐다. 그들 부부를 닮은 구석이 전혀 없어 보였고 그들이 오랫동안 배포해온 전단지 속의 소년과도 너무나 판이했다. 전단지 속 소년은 볼이 토실토실하고 눈매가 순한 TV 드라마의 아역 배우를 닮은 듯한 모습인데 지금 그의 눈앞에 나타난 아이는 눈이 쭉 찢어진 데다 살이 쪄 배가 볼록했다. 어딘가 욕심 사납고 성마른 데가 있는 아이로 보였다. 윤석은 확신할 수 있었다. 만약 길에서 저 아이를 만났다 해도 절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그래도 윤석은 달려나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내가 성민이니? 아빠 모르겠어? 아빠야. 아이는 시선을 외면한 채 반응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경찰관을 자꾸 곁눈질로 살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이의 등을 떠밀며 조용히 속삭였다. 종혁아, 아빠셔. 얼른 들어가. 아이는 농구화를 벗으며 집으로 들어섰다. 꽤 큼직한 여행 가방에 딸려 들어왔다. 윤석은 경찰관이 들이미는 서류를 읽지도 않고 사인했다. 경찰관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밖으로 나갔다. 얼핏 보니 눈이 붉어져 있었다. 윤석은 그들이 나가자마자 문을 닫아 걸었다. 그리고 서둘러 성민의 손을 잡았다. 성민이 못내 불편해하며 손을 뒤로 뺐다. 미라가 나와서 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윤석이 아이를 미라에게 데려갔다. 어쩌면 미라의 정신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성민아, 엄마야. 너 기억 안 나? 아이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번에야말로 유괴를 당했다는 듯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미라는 아이를 슬쩍 살피더니 무심하게 시선을 돌려버렸다. 털퍼덕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틀고 화면에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앉았다. 아이는 연신 집의 구석구석을 곁눈질하고 있었다. 도배한 지 오래된 벽은 거무튀튀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방 안을 가로지르는 빨랫줄에는 채 마르지 않은 속옷들이 걸려 있었다. 우리 원래부터 여기 살았던 건 아니야. 아파트에 살았었잖아.
기억 안 나? 넌 그때 벌써 말도 곧잘 했었는데 남양이라 햇볕도 잘 들고. 윤석이 붙방위장에서 실종 직후에 뿌리던 전단지를 꺼내왔다. 이게 너야. 기억나니? 성민은 전단지 속에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다가 어렵사리 입을 뗐다. 저기요. 왜 그러니?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아이의 말은 경상도 억양이 강했다. 그래서 더욱 낯설게만 느껴졌다. 윤석은 화장실 문, 자바라로 된 미닫이 문을 손수 열어주었다. 아이가 곰팡내나는 좁은 화장실로 들어가며 미간을 좁히는 것을 윤석은 놓치지 않았다. 윤석은 얼굴을 붉혔다. 그동안 윤석은 모든 것을 유보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도배도 수리도 건강검진도 모두 성민이를 차준으로 미뤘다. 문제들이 산적된 채 썩어갔다. 시간도 없었고 형편은 쪼들렸다. 전단지 인쇄비와 기름값은 오르기만 하고 내리지는 않았다. 윤석은 성민이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다. 그런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를 몰랐다. 성민이가 물어준다면 며칠 밤 며칠 낮이라도 대답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성민이는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다. 윤석은 아랫배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벌써 반년째. 윤석은 장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시원한 변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똥은 묽고 가늘었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찾아왔다. 피가 섞여 나올 때도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 장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고 직장 동료들이 말해주었다. 사는 게 아니잖아. 내가. 윤석은 말하곤 했다. 아이가 30분이 지나도록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윤석은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성민아, 대답이 없었다. 성민아, 거기서 뭐하니? 역시 대답이 없었다. 어딘가로 달아나 버린 것일까? 창문도 없는 화장실에서 그런 일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윤석은 자바라 문을 확 열어젖혔다. 성민이 궁둥이를 깐 채로 변기에 앉아 울고 있다가 윤석을 보고는 획 고개를 돌렸다. 화장실 문을 닫는 윤석의 귀에 성민의 웅얼거림이 와닿았다. 엄마. 성민이 찾는 그 엄마가 텔레비전 앞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 미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윤석은 알 수 있었다. 숨죽여 울던 성민은 마침내 크게 울부짖고 있었다. 엄마! 윤석은 귀를 막았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뒤에서 등을 껴안았다. 그녀는 간지럽다고 깔깔거리며 바닥을 뒹굴었다. 제발 잠깐만 가만히 있어줘. 그러나 미라는 간지럼을 참지 못했다. 윤석에게서 벗어나려다 그녀의 팔꿈치가 윤석의 턱을 후려쳤다. 너무 아파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바닥에 대자로 뻗은 윤석을 구석구석의 전단지 묶음들이 노려보고 있었다. 윤석은 전단지 한 장을 집어 그가 10년 동안 찾아 헤맨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금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아이보다는 전단지 속의 아이가 그에게는 훨씬 더 친근했다.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어. 너무 이상한 애가 나타났어. 그는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백투더 퓨처를 떠올렸다. 주인공은 과거로 돌아가 미래에 자신을 낳게 될 어머니를 만난다. 지금 윤석의 상황은 영화와는 반대다. 그는 11년 전에 과거에서 난데없이 미래로, 그것도 홀로 내던져진 것이다. 그 미래에는 미쳐가는 아내와 자기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아들이 있다. 둘 다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윤석은 성민의 눈으로 집 구석구석을 다시 본다. 그의 눈에도 이제 이 집은 낯설고 기괴하다. 화상 입은 피부처럼 흐물흐물 흘러내리는 벽지들, 낡은 것과 낡은 것을 간신히 이어주는 사방에 덕지덕지 붙은 셀로판 테이프들. 이 이상한 미래에서 내가 수행해야 할 사명은 뭐지?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 영원과도 같았던 지난 10년 동안 그의 의무는 자명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 명료하고도 엄중한 명령 앞에 모두가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 부부는 좋은 집과 직장을 바쳤다. 부부관계도 사라졌다. 실종된 아이라는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그것이 일상이 되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피곤한 새벽에도 전단지를 들고 지하철역 입구에 가서 서면 부쩍 힘이 났다.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무가지 배포원들과는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회사에서는 그의 사정을 아는 동료들이 어려운 일을 대신 떠맡아주기도 했다. 10년간 그는 실종된 성민이 아빠로 살아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끝나버렸다. 행복, 그 비슷한 무엇을 잠깐이라도 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불행이 익숙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내일부터는 뭘 해야 하지? 그는 한 번도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민이만 찾으면 언제나 그런 식이었지. 그 이유를 상상해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퇴행성이라는 미라의 조현병까지도 씻은 듯이 나으리라 생각했다.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나고 보니 어찌어찌 견뎌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은 바로 지금인 것 같았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의 아내는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시리에 빠지게 되고 그 이후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결국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현병은 원래 병명이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병명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신분열병이라는 단어 자체가 풍기는 부정적 인상 그리고 편견 때문에 개명이 이루어진 거죠. 조현병이 드물게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조현병 평생 유병률이 밝혀진 바가 있었는데요. 개인이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조현병에 걸릴 확률은 1%입니다. 상당히 높은 유병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는 조현병 환자의 수가 약 50만 명으로 알려져 있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수가 50만 명이고 그와 연관된 가족까지 그 숫자를 포함시키면은 조현병으로 관련된 국민 숫자가 꽤 많다. 그래서 조현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사람의 사고, 그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 부부는 아이를 잃고 나서 큰 힘든 시련에 빠지게 되고 힘들어하던 아내는 조현병이 발생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큰 사고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 힘든 상황에서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 와중에 결국 뇌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조현병은 뇌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질환인 것입니다. 조현병은 그래서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뇌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조현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힘들어지는 그 시점에 뇌의 건강이 유지가 되어야만 조현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조현병이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버틸 수가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설 속 주인공 아내에도 조현병 전조 증상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평소에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려고 할 때 또는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아니면 내가 조현병과 관련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뇌 건강을 잘 만들어 놓아야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조현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현병을 예방하기 위한 평상시 습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타민 D 섭취를 잘 해줘야 합니다. 비타민 D가 뇌 건강에 필수적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요. 호주의 뇌연구소 퀸즐랜드 대학 소속 교수인데요. 토마스 번 교수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비타민 D가 뇌의 신경세포 주위 연결망을 튼튼하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비타민 D가 이 조현병 증상 중 하나인 인지장애, 그러니까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밝힌 연구예요. 뇌의 신경세포 주위 연결망이 있는데요. 마치 그물처럼 싸고 있습니다. 신경세포들을 연결망이 그물처럼 싸고 있는데 이 신경세포 상호 간의 연결과 신호 전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연결망이에요. 그런데 토마스 번 교수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쥐들의 먹이에서 비타민 D를 제거하니까 20주 후에 쥐들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한 중추인 해마에서 신경세포 연결망이 가지들이 줄어들고 힘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물 같은 신경세포 연결망이 있어요. 망이란 그물이란 의미죠.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그물망이 있는데 그 망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 망의 힘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엉성해진다는 거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물망,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연결망이 비타민 D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토마스 본 교수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다른 뇌 영역보다 해마 부위가 훨씬 더 활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 해마의 작용은 무엇이냐면요. 학습이나 기억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치매 관지라고도 연관되는 게 해마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 바로 해마인 거죠. 토마스 본 박사는 비타민 D가 결핍되면은 해마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조현병의 특징적 증상인 기억상실, 왜곡된 현실 감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다 밝힌 것입니다. 이 소설 속 아이를 찾습니다의 주인공의 아내 역시 아이를 잃고 난 이후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는데 왜곡된 현실 감각 그리고 기억상실 증상이 나타나고 있죠. 토마스 번 교수는 비타민 D 결핍이 이 소설 속 주인공의 아내처럼 조현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비타민 D 섭취량이 충분해야만 인생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우리의 뇌신경세포 연결망이 버틸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평소 비타민 D 섭취량이 충분해야만 인생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뇌신경세포 연결망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조현병으로부터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햇볕을 쐬어야만 몸 안에서 활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햇볕 일조량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생성될 시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면 우울증 온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쬐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조현병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뇌에 작용하는 한약 처방들이 있는데요. 그 조성 한약의 구성 성분들을 보면은 비타민 D를 함유한 한약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뇌 쪽에 작용하는 머리 쪽에 작용하는 한약제들은 비타민 D를 함유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햇볕을 쬐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으로 이제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들어가는 음식을 요즘 잘 안 먹습니다.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을 드시면은 비타민 D가 잘 섭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나 연어, 시금치 생선, 달걀, 노른자 같은 곳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라는 음식이 있죠. 그 일식집에 가면 식전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마, 끈적끈적한 그 점액질로 구성되어 있는 하얀색 그 마가 있는데 이 마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표고버섯이나 뭐 등푸른 생선, 연어, 시금치, 생선, 뭐 달걀, 노른자, 마 이런 음식들로 충분히 비타민 D를 섭취를 해주면서 동시에 햇볕을 쬐어주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 D가 들어간 음식들도 잘 안 먹고요. 그리고 햇볕 일조량도 적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햇볕 일조량이 부족하고 음식 섭취로도 비타민 D가 섭취되지 않는 분들은 양질의 비타민 D 보조제를 건강 보조식품을 따로 드실 수밖에 없겠죠. 다만 내 몸의 비타민 D 농도 수치를 체크한 다음에 용량을 조절해서 드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 아이를 찾습니다를 읽어보았고요. 소설 속에 나오는 조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비타민 D를 잘 섭취해놔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